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죽음 앞에선 모두 철학자가 된다.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이 책은 30대 중반 젊은 소설가가 남긴 생애 마지막 기록인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사색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에세이입니다. 그는 뇌종양 진단 이후 죽음이 항상 곁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살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다양한 이야기를 자기 안에서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철학적 인식과 수많은 질문을 통해 인간의 의미, 연대, 자연, 혼돈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삶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에 다가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생애 감각을 통해 인생의 진리와 경이로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쓴 그의 글도 결국은 정답 없는 질문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록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루가 그의 마음이 언젠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생의 끝자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남긴 존재의 증명이기도 한 그의 기록은 그래서 삶을 향한 열렬한 고백으로도 느껴집니다. 그의 글을 통해 죽음이 당장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나의 이야기의 가장 끝에 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마지막 날을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전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쁜 소식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구별할 수 없다. 살면서 어떤 순간이든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물론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일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일이었다. 실은 그가 입을 열기 전부터 나쁜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손에 미세한 떨림이라든가 담담한 척하는 얼굴 표정이 만들어낸 무거운 공기를 같은 공간에 있던 나는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를 천천히 관찰하면서 나의 막연했던 느낌은 추상적인 직감의 영역에서 의식적인 확신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억지로 크게 뜬 그의 눈동자에서 나의 운명을 보았다. 내 생이 짧아지고 있었다. 태어난다는 건 두 가지 필연적인 경험을 대동한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평생 동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해왔다. 매 순간 의식했던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러했다. 늦은 밤 집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죽음은 자신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때로는 내 두개골의 왼쪽, 귀 뒤쪽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낄 때 불쑥 죽음을 떠올리기도 했다. 혹은 비행기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틈에서 뭔가 위험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아니 그와 비슷한 기분이 들 때도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음을 불현듯 의식하곤 했다.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적어도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유물을 구분하는 건 그저 다소의 액체와 물컹물컹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연약한 껍질뿐이지 않은가.
그 껍질의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무자비한 혼돈이다. 나라는 존재에 하등 관심이 없는 여기저기 불똥을 튀기고 있는 방대한 우주라는 지옥불이다. 그렇다고 껍질 내부의 사정이 특별히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 즉 별과 나무와 창밖을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내 몸 안의 미생물과 박테리아까지, 이 모든 생명체들은 평화와 혼돈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물질과 물체들의 전쟁터라 할 수 있다. 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음을 불평해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 전쟁터가 좋거나 나쁘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당히 무시무시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내 두개골의 왼쪽 귀 뒤쪽에서 감지한 이 느낌은 내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 집을 침입하려는 강도 소리로 착각한 일과는 전혀 달랐다. 혹은 그저 일반적인 난기류에 불과하다고 판명될 비행기의 덜컹거림과도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종양이었다. 이것은 성상세포종이라고 불리며 뇌 자체에서 생긴 신경교종의 일종인 뇌종양이다. 약 일주일 전 의사는 뇌 스캔 촬영 결과 대뇌 뒤쪽에 종양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보다 3, 4주 전에는 뒷골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강하고 지속적인 두통으로 변하더니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가라앉길 바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며칠을 참으며 지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담당 의사에게 가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는 진단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신경과 의사를 추천했다. 추천받은 병원에서 여러 종류의 검사와 뇌 스캔을 실시했고 일주일 남짓 후에 내 운명이 밝혀졌다. 그는 이 종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단계가 어떻든 암은 확실하지만 어떤 치료나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악성 종양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가벼운 병일 것이라는 희망은 갖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어조와 신중한 단어 선택을 들으며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은 한두 차례의 수술로 제거할 수 있고 예후가 좋으면 환자는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악성이라면 종류와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는 지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과 시간의 민감한 속성을 설명한 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설명했다. 나는 이틀 동안 다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고 조직검사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단계를 알게 될 것이다. 검사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밤낮으로 인터넷을 통해 종양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다. 종양이 양성이 아니고 악성일 경우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50% 정도다. 최대한 길게 봐서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내 종양처럼 크기가 큰 경우 또한 악성일 경우에는 나의 종양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환자의 잠재적 평균 생존율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고 5년 이상 생존율은 단 5%다.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약물,
기타 방법을 활용해 생존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다. 공격성 종양이라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수와 위험도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실제 확률을 계산한다면 최대 1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아마도 나에게는 지금부터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달간 지인들과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가 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먼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다. 물론 정다운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점점 더 강렬하게 혼자 있고 싶어졌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자체로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대체로 나는 평생 동안 이런 갈망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약간 거리를 두고 좋아하는 편이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겼고 사교 생활도 적당히 했지만 대체로 언제나 고독한 시간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연인과 사귀고 있을 때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마땅히 생길 법한 갈등이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상한 건 고독의 갈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갈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막연히 상상하기로 나의 이른 죽음이라는 낯설고 특이한 상황에서라면 아무리 나라고 해도 홀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줄 알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한 줌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길 기회가 없다면 그동안의 인연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내가 가장 오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남이 아닌 나였다. 어쩌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줄곧 고독을 원했다면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고독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딱히 내게 도움이 될 말이나 행동을 해줄 것 같지가 않다. 홀로 있는 모습에 보편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사실 한 번도 없었다고 해야 할까? 물론 단순히 혼자 있는 것과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라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 해서 그와 반드시 가깝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물리적인 거리에 있지 않은 건 명백하다. 그보다는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 그 안에서 나 자신과 교감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러한 교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고독한 사람이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보다 더 자기답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사회성 지수도 다르고 선호도나 취향도 다를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일정량의 고요함과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두 가지를 내 의지대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을 원했다. 물론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혼자 있어야만 닿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는 아무 방해 없이 내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과 놀 수 있는 곳이다. 평생 동안 나에겐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고 특히 지금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세상의 소음이 충분히 잠잠해지만 내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다른 소리를 모두 끄고 나면 배경에 고정적으로 깔려있는 소리를 알아챌 수 있다. 자아의 속삭임을 들으며 충분히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점차 이 소리와 더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쉽게 알아채게 되고 익숙해진다. 내 관심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나만의 생각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 나다운지 발견하고 그 발견을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기에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의문이다.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는 고독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정을 절대 하찮게 여기진 않지만 조금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친구들과의 진정한 우정이 내 인생에 미친 지대한 영향과 소중한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반대할까? 아마 산속에서 수십 년째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도 우정의 소중함은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겐 적어도 곁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우정과 고독은 절대로 반의어가 아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 우정을 충분히 가꾸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형성된다. 자기 내면에서 평온을 찾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닥달하면서까지 그 평온을 구하려 한다. 관계에 집착하거나 의지하면서 자신의 안녕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바람직한 우정이 탄생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나는 타인과의 친교를 갈망하지만 나와의 친교를 갈망하는 만큼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깊은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일정량의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명의 좋은 친구는 100명의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고독은 1000명의 좋은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우리만의 공간인 우리 자신 안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수만의 군중 속에 있을 때도 각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두뇌마다 다르게, 순간마다 다르게, 한 번이자 영원토록 홀로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희망이어야만 한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는 있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내가 뭔가를 얼마나 잘해내는지 아는 방법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아는 데 있다.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들을 때에도 할 때에도 가장 마음 편해지는 문구다. 현대사회의 진부한 경구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그저 못한다에 그친다. 혹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끝까지 알아내지 못하고 생을 마치기도 한다. 확실한 건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했거나 해내지 못할 때까지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택하여 자기의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세월을 허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선택했다면 탁월하게 해냈을 일을 찾아내기 바로 전에 포기하거나 죽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특별히 위대한 일을 할 정도의 재능과 인내심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심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는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뿐이기 때문이다. 찰스 부코스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무언가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할 때, 혹은 시도했으나 그 일과 자신이 맞지 않아 성공하지 못할 때이다. 똑같은 실패라도 후자만이 기회라는 중대한 요인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쌓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물론 우리는 시도한다 해도 모든 단계마다 스스로를 의심할 것이며 성취를 이룬 후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원했던 삶의 길을 걸어보고 결국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흥미롭다거나 의미 있다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로 만들게 된다. 당신은 우주라는 재료를 무에서 유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 행위는 오직 당신 머릿속의 의식이라는 고요한 무언가만이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다. 인생에서 얼마 안 되는 진정 순수하고 아름다운 위로 중에 하나는 음악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인생에서 좋은 것이 음악뿐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들은 많다.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그렇고 아름다운 이미지나 지적인 사고와 대화들과 사랑과 욕망의 순간들은 영혼을 깨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음악만큼 한결같고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아마도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가장 쉽고 우리를 실망시킬 일이 가장 적은 장르일 것이다. 커트 보니것이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 묘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길 것이다. 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필요했던 유일한 증거는 음악이었다. 개인적으로 음악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이나 고난이 그 무엇도 증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마도 보니것 특유의 익살과 과장이 스며 있는 감상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음악은 내가 모르는 위대한 무언가의 증거일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보니것 또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음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의 증거다. 인간에게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 숨어있던 어떤 주파수와 진동이 발견되고 창조되어 인간에 의해 전달된다. 음악은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한 감정, 사랑, 이해, 위안, 생명력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인간은 이렇게 서로를 잇는 매개체의 창조자이며 전달자이자 수신자다. 또한 음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증거이기도 하다. 신도 제자들도 모두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
사실 아주 멀리서 본다면 우리 중 누구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똑같은 관점에서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존재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실체 없는 가상의 물질로 수렴된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잊히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고 20, 30년이 흐른 뒤에 잊힌다. 어떤 이들은 1000년 정도는 기억된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 관한 어떤 기억이 형성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잊힌다. 큰 그림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판단하거나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아름다운 순간들은 우리 각자의 실패와 처참한 순간들과 함께 결국에는 잊힐 것이다. 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진짜 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슬프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앞에 탁자 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려놓을 자유도 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진짜로 빛나고 있는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뿐이지 않을까? 나의 자아와 모든 시공간을 다 한 번만 지나가는 이 시점의 나. 이것이 내가 믿는 전부다. 우리는 이 삶이 언제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끝나버릴 수 있음을 안다. 그리고 정말 내일 끝나버린다면 정도는 다르겠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보낸 방식에 화가 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 며칠 전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간다.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면 오늘 하루를 평소보다 더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훗날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까봐 평생 동안 걱정하며 살았다. 후회할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결국엔 더 후회할 만한 인생을 만들고 말았다. 나는 언제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신중했으며 내가 진실로 원하는 일은 피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면서 끝없이 공급되는 현재의 순간에 늘 머뭇거렸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만 언제일지는 모를 때, 왜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말을 미루게 되는 걸까? 종말의 불확성은 일종의 신기루 효과와 같다. 이 효과는 우리의 의식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한다. 나에게는 여전히 내일이 있으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내일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 또한 줄곧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의 내일이 빠르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 사랑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애정과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청하고 보여주는지는 어린 시절 사랑을 준 사람을 통해 서서히 습득하곤 한다. 나는 낯간지러운 표현이나 보여주기식의 사랑을 감상적이고 피상적이라 여기며 거부해왔다. 나 또한 사랑을 살갑게 표현하는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에 만족한다. 어쩌면 그 점이 몇 가지 영역에서 나의 약점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그것이 지난 연애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내 사랑은 일종의 껍질 안에 들어 있었다. 그 사랑은 귀하고 소중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했다. 쉽게 부서지지만 겉에서 볼 때는 딱딱한 외관을 갖고 있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어 쉽게 안을 내보이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달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감사하다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거나 말로 표현하는 데 적잖이 어려움을 느꼈다. 내 생각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 즉 나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표현은 서로를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은근한 사랑,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랑만큼이나 강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늘 상냥하거나 다정하진 않지만 가끔씩 툭 던지는 말과 행동에서도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만약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알지 않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만큼 아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가끔은 달걀 껍질을 깨야 할 때가 있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래야 한다. 어색함이 너무 늦은 것보다는 언제나 몇 배 더 나으니까.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살면서 헤어졌던 친구들과 과거 여자친구들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더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적어도 한 번쯤은 용기를 내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다. 굳이 말을 꺼내서 이미 충분히 좋은 분위기를 망쳐버리지는 않았을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주 월요일에 병원 이야기 있었다. MRI 스캔 결과 줄어드는 듯했던 종양이 다시 커졌다고 했다. 이제 종양은 내 두뇌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형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으며 마지막 기회마저 떠났다. 나는 이른바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부터 이번 주 내내 내 인생을 곱씹고 후회하면서 보냈다. 나를 미워하면서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나에게 화를 내면서 보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함정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나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애쓰면서 보냈다. 이 과정을 무한 반복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의식하면서도 그 시간을 후회로 날려보냈다는 말이다.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시간을 증오와 회한만이 가득한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다.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도 통제할 수 있는 것에도 화가 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뻔히 알지만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한다. 그러다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고 어처구니 없고 참을 수 없는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한심하게 행동한 나 때문에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의 땅굴로 파고든다. 조금이라도 좋은 기분을 느끼거나 그냥 평소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나를 밀어붙인다는 걸 알기에
더 미칠 것 같고 지긋지긋하다. 이 기분이 앞서 겪은 과정을 또 한 번 반복하게 한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의 악순환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실은 이제껏 살면서도 항상 해온 일이 아니었을까. 다만 이렇게 극단적일 때까지 밀어붙이고 나니 그동안의 나의 패턴을 파악해 문장으로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진 건 맞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이라는 단어나 개념 자체가 내 머릿속에 끼어들 틈도 없던 시간 속에 있었다. 살짝 지나가는 느낌이나 감각이었으며 나는 지금 행복해처럼 지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그 질문은 곧 대답 그 자체가 된다. 굳이 물어야 한다면 아마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질문은 무엇이 행복인가 혹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등으로 다양한 변주를 이끌어낸다. 이때쯤 되면 이 질문이 애초에 물을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질문으로는 그리 듣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안다. 행복은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니고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나쁜 조건의 인생은 있을 테지만 어느 정도의 세월을 산 사람에게 행복이란 수백만 가지의 감정 상태처럼 가끔씩 경험하는 상태일 뿐이다. 날 행복하게 해줄 일들을 반드시 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 또한 없다. 행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아기는 그냥 행복할 뿐이다. 이 글에서조차 나는 나 자신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복은 고찰이나 사색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이론적으로는 행복에 대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슬픔이나 추억이나 피로나 흥분이나 허기처럼 행복도 왔다가 간다. 행복을 찬양하고 행복에 매달린다고 해서 행복이 왔다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태양을 찬미할 수는 있지만 나는 거의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내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 해가 지는 것을 막는 일이라면 내 인생은 실망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끔찍한 인생일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을수록 행복과 관계된 것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행복의 감각을 더 자주 갖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진 않다. 하지만 행복할 때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 점점 더 행복해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임종을 목격한 호스피스 전문의가 기록한 책인데요. 현장의 생생한 사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드라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보고팠던 이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후에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죽기 전에 하는 후회의 목록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러 가세요. 산을 넘어 지금 당장 만나러 가세요. 이 구절은 작곡가로 유명한 사카모토 류이치가 쓴 철도원의 노랫말이다.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평소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이런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요즘 나는 이 말의 속내를 곰곰이 곱씹곤 한다.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보고 싶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워하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수없이 접했다. 이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봐온 나조차도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어쩌면 인생은 고독한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가 보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에 곱게 색을 입혀준 사람일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이 부모 혹은 스승, 선배 등 연장자일 경우라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당신보다 일찍 떠나기 쉽다. 당신은 그들이 그리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 본들 보고 싶은 얼굴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의식이 혼미해져 보고 싶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또 의식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상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일기일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어느 날 회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 C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인 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생은 앗하는 순간 지나간다. 나 또한 아직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닌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 곱씹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 쾌락을 쫓는다. 사실 각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 뭐든지 생각대로 저지르는 인생보다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는 자신을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인내와 희생이 마음의 부조화를 야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도 평소에는 가슴에 참을인 자를 새기고 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고를 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무조건 참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본다고 할까? 할 말 다 했다가 상사한테 미운 털 박혀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밥줄이 달려있는데 바른 말 하기는 쉽지 않지요. 분명 이렇게 투덜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참고 또 참는 일은 분명 내면을 다치게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다.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잠에 허덕이면서 해방구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자신을 꽁꽁 올가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 않은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은 강하다. 마음의 방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돌을 안은 채 매일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읊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주자에 불과했구나. 물론 삶의 중요한 임무는 손에 꼭 쥔 바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대대손손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지, 다음 주자를 얼마나 고무시킬 것인지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바람을 한껏 맞으며 전력 투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 자체다. 그렇다고 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 또한 각오해야 한다. 지도조차 없는 초행길이라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수없이 지켜본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을 함께한 녀석. 도시를 떠나 고온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남성.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 그들은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빛났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질 않길 바란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연주로 다른 사람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용기를 북돋운 A는 다른 모습으로 꿈을 이룬 듯 했다. A는 피아노를 잘 쳤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동에서 환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했다. 프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모든 관객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연주는 병원 의료진들과 환자들,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연주는 여느 피아니스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저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많은 꿈 중에서 실제로 이룬 꿈은 얼마나 될까? 젊을 때는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과 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고 원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것마저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라는 존재는 꿈과 함께 작아지고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자신감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춘다. 어쩌면 달콤한 꿈을 이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 가혹한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한 그 꿈을 성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포기한다면 그 순간 소중한 꿈과는 영영 멀어진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후벼 파는 후에는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다. 한 우물을 오래 파다 보면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실인 것이다. 물론 평생 동안 꿈과 열정을 품고 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렇게 늙어갈수록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도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꿈과 열정을 계속 간직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도 저 멀리 빛이 있음을 믿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쫓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한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외면하고 중간에 꿈의 끈을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향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후회는 한결 줄어들 것이다. 꿈과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생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이 태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남기는 일 또는 살기 위해 먹고 자는 일은 생물의 기본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본능에만 충실한 행동은 인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생물의 원초적 본능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 가능하다. 이를테면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그 소망을 천천히 데우는 정성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호시노 도미히로는 체육교사로 중학교에 부임한 지 2달 만에 학생들 앞에서 시범 경기를 보이다가 경추에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라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9년간의 긴 투병 생활 동안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구피라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따뜻하고 섬세한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방울이 울리는 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니 울퉁불퉁한 길에 신경이 곤두설 때가 많았는데 휠체어에 은은한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더니 길이 요동칠 때마다 댕그랑 소리가 퍼져서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이야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사람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이 빛날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꿈의 끈을 꼭 쥐고 있을 때 꿈을 이루지 못해도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방울이 울리는 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맑은 소리였다. 그날부터 나는 울퉁불퉁 모난 길을 걷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방울은 평탄한 탄탄대로를 걸을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갈 때 댕그랑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방울을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 방울소리가 마음속에 은은히 퍼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더 세게 짓누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도 작은 방울이 하나 있다. 그 방울이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환하게 빛을 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내 앞에 펼쳐진 고갯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걷는 게 참 좋아요. 마냥 걷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도 다 잊을 수 있지요. 산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당뇨병을 계기로 하루에 10km를 산책하는 이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얼굴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인상 깊은 환자였다.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도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서도 매일 하는 산책을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리는 많이 줄긴 했지만 말이다. 전에는 마냥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건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지요. 술자리 접대가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지만요. 지금은 걷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했을 때는 맞듣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니 신기하게도 참 재밌네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산책하는 게 낙이에요. 그래도 10km는 정말 대단하세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달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덤덤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 계절 한 계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산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눌 당시 할아버지의 체력은 산책은 무리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산책을 나갔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보여준 환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요즘은 일이고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노동 시간은 여전히 길다. 물론 회사 일에 파김치가 되면서도 열정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중한 일에 치여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일 중독자는 열이면 열 모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했다. 병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이를 전혀 알 수 없다.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한다. 말기암으로 괴로워했던 60이 넘은 환자 Y는 젊은 시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은 Y의 모든 것이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와도 사무실로 향했고 체력이 떨어져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직을 희망했다. Y는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일이 아닌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Y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었다. 만약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알았더라면 그녀의 고통은 한결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쉰을 넘긴 지는 병상에서 점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지는
훌륭한 점토공예 품을 빚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끓어오르는 창작력은 변함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 자녀 모두 한창 자라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아이들이 마음에 밟혔는지 새하얀 도화지에 아이들 그림도 자주 그리곤 했다. 지의 첫 작품은 한 마리의 올빼미였다. 올빼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그 작품들을 가마에 굽자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다. 병실 한 귀퉁이를 차지한 올빼미 가족은 인자한 표정으로 병실을 오가는 사람을 반갑게 맞곤 했다. 지는 분명 작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러 점의 점토공예 작품이 그녀의 유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떠들썩한 달변가가 아닌 차분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언어로 자신의 작품보다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생전에 그랬듯 따뜻하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리라. 지는 병실에서 늘 바쁘게 지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딱히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해한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양한 치매 활동에 몰두했던 그녀에게는 무료할 틈이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 로비에서 항상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에스더 있었다. 그에게는 듣는 이가 엄지손가락을 번쩍 지켜들 만한 훌륭한 가창력이 있었다. 에스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자리에 모인 환자와 의료진은 호소력 넘치는 그의 목소리에 갈채를 보냈다. 그는 커다란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쉽게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순간에도 열정을 불사를 대상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의연해질지도 모른다. 일만 하느라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물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일부러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취미 하나 정도는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 모습에 후회는 없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정말 하와이에 가고 싶으세요? 내가 대묻자 H는 진짜실 천장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80이 넘은 환자 H가 하와이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내 길을 의심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2~3달 남짓. 평소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에게 그만한 기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도중 체력이 떨어져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넘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반짝거렸다.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딸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들의 굳은 결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중한 환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류 뭉치를 받아 익숙하지 않은 영문 작성에 열을 올렸다. 몇 주 그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떠나기 전과 다름없이 매우 지쳐 보였지만 밝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좀 어떠세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만 지었다. 살짝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치고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딸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행하시는 내내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도 정말 기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 말과 함께 수줍은 듯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내 가슴 속에 잊히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아로새겨졌다.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젊고 건강할 땐 자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훌쩍 떠날 수 있다. 나도 건강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가 영원하리라 여긴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누구에게나 병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프면 짐을 꾸리는 일조차 버겁다. 더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행을 떠난다는 건 꿈과 같은 일이 되고 만다. 내 주변에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된 환자가 많았다. 구경하고 싶은 장소가 해외, 아니 국내라도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는 무척 어렵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배나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운이 다 빠져 정작 가보고 싶은 곳에 도착해서는 여행을 즐길 만한 여유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실 환자의 여행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병의 종류에 따라 진통제 등 각종 의료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절차상으로도 꽤나 까다롭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영문 소개장이나 현지 언어로 된 소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전에 식도암 말기로 심하게 토혈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비행기로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희망했다. 그때 항공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기억이 난다.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산소의 양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렇듯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여행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까다로운 절차와 번거로운 준비사항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이 간절히 원한다면 떠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인생의 여행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바다 여행을 떠난 환자의 가족을 알고 있다. 건강했을 때 곧잘 수상 스포츠를 즐겼던 환자는 호수 이야기를 할 때면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듯 눈을 반짝였고 망망대해 바다를 이야기할 때면 넘실대는 파도가 마음에 일렁이는 듯 감동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토록 바다를 사랑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다고 간청했다.
교토의 병원에서 바다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는 간절히 원했고 가족도 환자의 꿈에 동승했다. 모두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작은 바닷가에 휠체어가 멈췄다. 백사장 한가운데서 환자는 그윽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숨은 가빴지만 행복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사랑하는 바다로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환자는 그 다음날 인생의 먼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사랑한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으리라. 한 점 후회 없는 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올리면서 흔히들 고민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거동이 불편할 때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현실을 수없이 목격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민이 없어도 떠나라. 여행은 모든 후회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다.